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지구과학 일을 함께 공부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해양자원과 개발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중요성은 언제나 강조되어 왔죠. 그런데 최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또 산업화의 영향으로 또 환경오염, 자원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해양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바다의 중요성은 덩달아 커지겠죠. 바다는 식량 자원, 에너지 자원을 해결할 수 있는 지구상의 마지막 남아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또 가스하이드레이트, 망가니즈 단계와 같은 자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다에 있죠. 또 바다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바다를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자원 하면 여러분은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혹시 물고기가 떠오르지 않나요? 수산자원은 식량 공급에서 큰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져 왔죠. 현재 바다는 해마다 6,500만 톤 정도의 식량을 인류에게 공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해양 자원은 선진국과 공업기술국에서 어획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잘 사는 나라들이 더 많이 물고기를 이제 가져간다는 소리죠. 수산자원 대부분은 식용으로 쓰여서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요, 그 수산자원은 약이나 공업 제품 원료로도 쓰이고 있죠. 여기 사진은 이제 오메가3라는 영양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채취한 해양자원이 해양수산자원이 이렇게 약으로도 쓰이고 있는 거죠. 광물이란 말은 과학 시간에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광물이란 무엇인가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광물은 규칙적인 결정 구조와 명확한 화학 구성을 가진 고체로서요 자연산 물질입니다. 또 광물은 암석을 구성하는 단위이기도 하죠. 해양 광물은 바닷속에 있는 광물 자원을 말하겠죠. 소금, 브로민, 또 마그네슘, 금, 은, 우라늄 등이 바닷속에 있는 해양 광물 자원이고요. 이들 자원은 또 육지에서도 채굴되기도 합니다. 소금 같은 거 염전 있잖아요. 그리고 마그네슘, 금, 은 이런 거 다 육지에도 광산에서 이렇게 채굴하고 있죠. 해양 광물 자원 가운데 소금 한번 살펴볼게요. 소금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전 세계 사용량의 30%는 바다에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암염이나 심층 염수정 등에서 채취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염전을 통해서 채취하는 소금은 전체의 30% 정도고, 나머지는 암염이나 심층 염수정 등에서 채취한다는 소리죠. 여기 사진에 있는 거는 소금 광산이에요. 혹시 소금 광산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금을 염전에서 채취를 하지만 여기는 폴란드거든요. 폴란드에서는 소금 광산이 있어서 이 광산에서 소금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소금 광산이 굉장히 유명하죠. 브로민이 어떤 물질인지 화학 시간에 배워봤는지 모르겠네요. 브롬이라고도 하는데요, 휘발성 있는 젓갈색의 무거운 액체입니다. 또 원자 번호는 35번이고요. 상온에서 액체인 유일한 비금속 원소가 바로 브로민입니다. 참고로 상온에서 액체인 금속이 있죠. 그게 뭐였죠? 수은이죠. 브로민은 화석 심층수에서도 제조되지만 바닷물에서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량의 70%는 바다에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메탄, 에탄, 프로판 가스란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식구들이 함께 놀러 갈 때 고기 구워 먹으려면 부탄가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메탄, 에탄, 프로탄, 부탄이란 말은 일상생활에서 종종 쓰고 있는데요, 교과서에서는 이들 물질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화학물질인데 이게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 왜 그러냐면은, 그런 말들을 찾아보려면은 우리 교과서에서는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부테인 같은 설명을 찾으면은 이제 메탄, 에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브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브로민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는데 사회에서는 브로민이라는 말 대신 브롬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석유와 천연가스는 해저 자원 가운데 가장 가치가 높은 에너지 자원이죠.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평탄한 심해저에 분포하고 있는 흑갈색 금속 광물 덩어리가 뭐지 아세요? 여기 나와 있듯이 망가니즈 단계입니다. 주로 수심 4,000m에서 6,000m의 해저 평원에 이 망가니즈 단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바닷속이라고 해서 이게 다 있는 게 아니라 평평한 해저에서 이 망가니즈 단계가 발견된다는 거죠. 망가니즈 단계는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둥글둥글한 금속의 광물 결정체로요, 흑갈색이나 검정색을 띠고 있습니다. 망가니즈, 구리, 니켈, 코발트와 같은 금속 광물을 이 망가니즈 단계가 함유하고 있어서요, 바다의 보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망가니즈 단계의 크기는 입자 크기의 작은 알갱이에서부터 20cm 크기까지 다양한데요, 주로 3에서 10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망가니즈 단계는 1000년에 0.01에서 1mm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발견되는 크기의 이런 단계는 수천 년에서 수만 년에 걸쳐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퇴적물이 빨리 쌓이는 대륙붕이나 대륙 사면에서는 이 망가니즈 단계가 만들어지지 않고요, 이제 천천히 만들어지니까 깊은 심해의 분지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량대로라면요, 망가니즈 단계는 2400년, 구리는 640년, 니켈은 160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망가니즈 단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화석 원료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죠. 석유와 천연가스는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처럼 육지에서도 채굴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제 바다에서도 채굴되고 있죠. 해저에 퇴적되어 있는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 연료는 인류의 과학기술 발달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는 거 뭐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인류 문명을 유지하는데 이런 화석 연료가 필수적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오늘날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해양 자원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기서 석탄이 왜 빠졌냐면은 화석연료에는, 여기 위에 화석연료에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양 에너지 자원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만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석탄은 중요하지 않은 화석연료라서가 아니라 해양 에너지 자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석탄은 육지에서만 채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앞에서 살펴봤듯이 화석연료는 언젠가는 고갈이 됩니다. 언젠가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게 이제 문제죠. 석유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곧 다 써버릴 거란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지하자원의 생성과 개발에 대해 함께 공부할 때 지하자원 채굴 가능 연수가 원유는 30에서 40년, 천연가스는 48년에 불과하다고 했죠. 이것도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게 학생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조사한 자료가 되겠죠.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는 무엇이 있을까? 또 다른 매장지를 찾아서 이 채굴 가능 연수를 늘리거나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해야 하겠죠.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열 에너지 전환과 조력 에너지, 파력 에너지 등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럼 열 에너지 전환이 뭐냐면요, 바다 표면은 뜨거운 태양열을 받아서 수온이 높겠죠. 하지만 깊은 바닷속은 어떨까요? 표면에 비해서는 온도가 낮겠죠. 그래서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는 곳에 증기압이 낮은 물질이나 또는 바닷물, 또 그 자체가 응축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터빈을 작동하는데, 터빈을 이제 저속으로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공업 제품, 식품 생산에 필요한 수산 양식과 담수 제조에 이 열 에너지 전환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력 발전이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조력 발전이 해양 에너지 자원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미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바다의 기조력, 즉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발전이 조력 발전이고요. 이처럼 기조력은 해양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위도 지역에서는 조석에 따른 간만의 차이가 크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이죠. 특히 서해안 같은 경우 조석간만의 차가, 아산만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 아산만 지역은 조석간만의 차가 거의 8.5m 그게 이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조석간만의 차이가 큽니다. 또 우리나라 서해안을 이렇게 떠올리면은요, 수심이 얕고 반폐쇄성이 많이 있잖아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많은 입구에 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터빈을 설치하면은 우리는 전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조력 발전은 조석간만의 차를 이용한 발전이고, 파력 에너지, 즉 파력 발전은 뭘까요? 파도의 힘을 에너지로 이제 활용하는 게 바로 파력 발전이겠죠. 그런데 파력 발전은 진폭이 변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일기예보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날은 파도가 잔잔하고 어떤 날은 파도가 매우 거세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소리는 파도의 진폭이 이렇게 변동폭이 크다라는 소리죠. 그거는 꾸준한 수준의 전기를 얻기가 좀 힘들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 단위를 조절할 수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게 돼서 이 파력 에너지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열 에너지 전환, 조력 에너지, 파력 에너지는 재생산이 가능하고 또 청정 에너지원으로 지구 온난화 주법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파력 에너지는 파도의 힘, 그 다음에 조력 발전은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는데 여기에 연료처럼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발생되진 않잖아요. 그 열 에너지 전환 역시 윗부분의 뜨거운 바닷물과 아랫부분의 차가운 바닷물의 온도 차를 이용한 거고요. 인구가 증가하고 과학기술 발달 등으로 땅에 있는 자원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원이 고갈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인류는 심각한 자원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에 대한 유일한 대책이 바로 해양 자원을 개발하는 건데, 우주에 있는 자원을 개발하면 참 좋을 겁니다. 우주에 막대한 양의 우리가 필요한 모든 자원이 다 있으니까요. 근데 아직은 과학기술이 우주에서 자원을 채취할 정도로 과학기술이 아직 발달하진 않았죠. 그럼 남은 거는 바다밖에 없네요. 하지만 바다도 자원이 유한하잖아요. 바다에 있는 자원은 고갈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는 쉽지만 사실은 바다 자원 역시 유한하니까 그렇지 않죠. 인구 증가로 어획량이 크게 늘면서 주요 어장은 이제 무너져 버렸고요. 또 멸종 위기 어종 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니까 이제 씨가 마르는 물고기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바닷가에 있는 도시에서 나오는 폐수는 어떻게 바닷물을 당연히 오염시키겠죠. 그래서 필리핀의 세부섬인가 거기는 이제 육지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바다 오염되니까 몇 달 동안 그 해안을 폐쇄하고서 관광객 안 받기도 했잖아요. 또 유조선 사고로 인한 원유 유출은 바다를 오염시키는 등 해양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한 십몇 년 전에, 거의 20년 전에 이제 유조선에서 기름 유출돼서 태안만인가 거기서 거의 오염된 적 있었죠. 그리고 또 미국의 알래스카 앞에서도 유조선에서 이제 원유가 유출돼서 더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또 직관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육지에서보다는 바다에서 자원을 쉽게 채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다에서 채취하기 힘들겠죠. 우리가 딱 생각해봐도 배 타고 가서 또 물속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다에서 자원 개발에 나서는 거는 이렇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해양 자원을
개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따라서 바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통해서 해양 자원을 개발해야겠다는 과제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어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양 자원과 개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함께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